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6시, 최근에 그 7시에 방송하다가 증권 시험 방송을 이제 6시로 옮겼죠. 여러분들에게 뭔가 빨리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방송 시간을 옮겼습니다. 6시, 6시 만만치 않네. 뭔가 7시에 방송 준비를 하다가 6시 한다는 거니까. 근데 그 약간 방송의 어떤 컨셉이 좀 바뀌어가지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우선 말씀드릴게요. 네, 증권 시황 방송이고요. 이번 시간은 증권 시황 방송은 이제 증권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동향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은 네, 두 번째 섹션은 투자 교육. 투자 교육은 네, 교육 영상 자료 있으니까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황 섹터 시황을 만들어 놨어요. 섹터 시황은 아무래도 약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또 피해를 받는 거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산업 섹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체크하려고 섹터 시황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백신 관련해서 좀 이야기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돼서 이야기했고, 전기차 세액공제 철회에 따른 2차전지 섹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로 자율주행 섹터 상승하는 거, 이것도 좀 이야기도 했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게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거 할 때는 따로 녹화를 뜰게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영상 또 올려드렸죠. 해외 종목,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거 올려드렸고. 5시 57분이지. 요새 제가 목이 메이지? 목이 메이는 게 인스턴트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항상 건강이 중요한 건데 요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네, 여하튼간에 이제 2분 남았네요.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주제, 할 얘기는 많지. 다우도 올라가고 있고. 우선 뭐 핵심적인 것만 좀 이야기하면서 방송을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따로 섹터 시황을 만들어 가지고 섹터 시황은 정부 정책 및 테마를 기반으로 산업별 시황을 분석하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진행할까요? 이제 59분이니까 6시에 딱 진행합시다. 벌써 수요일이네. 11월 20일 수요일. 따라라라라. 네, 그러면 진행을 합시다. 59분이라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증권시황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 증시부터 좀 살짝 봐야 되겠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따라라라 봅시다. 네, 나스닥이 좀 상승해졌습니다. 나스닥이 1.04%, 너셀이 0.65%, S&P 500이 0.40, 다우는 살짝 조정받았고요. 근데 유럽 증시는 살짝 좀 빠졌네요.
네, 이렇게 움직였고 약간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글로벌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요새 증시 자체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지금 다우가 살짝 빠지죠. 지금 마이너스 0.22%. 네, S&P 500은 살짝 상승 확인형 캔들 나와주면서 약간 그 변동성이 심해요. 밑꼬리를 주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출발했다가 네, 상승으로 좀 마감되는 모양새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마감 시향 6시니까 이제 마감됐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선물지수. 네, 나스닥이 지금 0.74로 살짝 올라가고 너셀도 올라가고 네, 유럽 스톡스는 좀 빠졌어요. 항생지수는 그나마 좀 선방한 부분이 있고 대만 쪽도 선방했고 중국이 살짝 빠졌고 독일은 살짝 빠졌고 뭐 지금 뭐 대중이 없네요. 예. 뭔가 지금 특별한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아. 약간 혼조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건 현물지수인데 현물지수에서는 네 나스닥이 상승장학기 화이트 캔들 0.96, S&P 500은 0.35.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지금 이전 캔들 자체가 상승 관통력 캔들 나와서 상승 확인형 캔들 나왔죠. 니케이는 어제 이거는 현물 지수라서 상승 확인형 캔들 나왔고 대만 쪽도 상승 확인형, 독일은 좀 빠지고 프랑스 좀 빠지고 인도는 반등, 중국 이거 어제예요. 중국 반등, 홍콩도 반등. 유럽 증시는 약간 빠졌네요. 한국 증시는 그래도 어제 살짝 선방해주긴 해줬죠. 그래서 오늘 좀 증시를 좀 더 살펴볼게요. 오늘 그 방송 제목을 뭐 엔비디아와 기술주 강세,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유가가 살짝 상승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한 종목 개수가 1681개, 하락 종목 개수가 1438개. 그러니까 상승한 종목 개수가 그래도 더 있었죠. 나스닥 그다음에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2.70 좀 상승해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1.04 올라왔고 유틸리티 쪽도 올라왔고 리얼이스테이트도 부동산 쪽도 올랐고 좀 빠진 쪽을 볼까요?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머티리얼즈, 헬스케어 쪽. 헬스케어는 진짜 힘을 못 쓰네 요새. 파이낸셜, 금융 쪽 빠지고 에너지 쪽 좀 빠지고 에너지 그 오늘 유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빠졌네. 결국은 이제 오늘은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이 좀 힘을 주었다는 거죠. 네, 반도체는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전 캔들 자체가 샛비령 캔들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롱바디 장대 양봉 캔들, 상승 확인형 캔들 나오네. 4.89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매부를 보게 되면은 월마트 실적 좋게 나와가지고 올라왔고 넷플릭스도 3.17 올라왔고 엔비디아 올라왔고 테슬라가 2.06 선방.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상승한 종목 개수가 1681개로 더 많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장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 파악을 해보니까는 오늘 그 미국의 새벽에 움직인 섹터를 체크해봤어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올라갔고요.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왔죠. 다시금 상승해줬어요. 재상승. 그렇죠. 정고가를 살짝 돌파했거든요. 정고가 살짝 돌파하면서 상승 확인 캔들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거의 뭐 94,000달러 근처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네, 미국은 코인 쪽이 좀 두드러지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
그리고 M7 종목 나스닥이 올라갔으니까 대형 기술주가 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화면 보시면은요. 엔비디아가 4.85, TSMC가 1.19, ARM 홀딩스, 암홀딩스가 3.4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32, 마이크로소프트가 0.42, 알파벳이 1.61, IBM 1.04, 테슬라가 2.09, 뭐 이런 식으로 애플도 0.14, 넷플릭스도 3%, 아마존닷컴이 1.46.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종목들은 뭐 그닥 눈에 띄게 올라온 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대형주, 기술주 그쪽이 좀 선방했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중소형주도 살짝 올라온 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시장을 좀 지배했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를 좀 체크해 보게 되면 유가는 이전 캔들 자체가 상승 장악형 화이트 캔들 나왔죠. 그리고 상승 확인형 캔들 나왔고. 근데 유가는 좀 올라오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살짝 상승 확인형 캔들 정도 나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RBC도 살짝 반등해줬고,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하고 BDI 지수는 뭐 그냥 아직은 좀 싼 가격이에요. 약간 반등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는 게 두 가지 관점이긴 하겠죠. 우선은 뭐 첫 번째 관점은 요거일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가지고 러시아 브란스크 지역의 군사시설을 공격한 이후 러시아는 핵 교리를 개정해가지고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에이텍 엄스 미사일 사용. 우크라이나는 미국 지금 화면 보이시죠?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 에이텍 엄스를 처음으로 러시아 영토에 사용하여 브란스크 지역의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텍 엄스 6발을 발사했으며 그중 5발은 요격되었고 한 발의 파편이 군사시설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교리를 개정하여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개정된 교리에는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여 핵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서방에 대한 경고와 핵 대응 가능성.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이텍 엄스 사용을 서방의 지원으로 간주하며 이는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서방이 갈등을 에스컬레이트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의 반응과 우려,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과 핵 대응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며 국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약간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 브렌트유가 살짝 올라왔다?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주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섹터 시황을 이렇게 섹션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죠. 지금 뭔가 계속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매우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뭔가 지금 잔파동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큰 그림으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의 흐름 봐보세요. 나스닥이 최근에 이렇게 상승해 줬잖아요. 큰 그림으로 한 번 더 전고가 돌파했었죠. 볼까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좀 빠졌다가 여기 전고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하나 줬잖아요. 주었다가 최근에 조정 준 다음에 다시금 지지한 다음에 이렇게 반등 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고가를 다시 한번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보라는 얘기거든요. 그 행보성 자리에서는 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은 테마성 종목이에요. 뭔가 어떤 주제에 의해서 변화되는 정책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 예, 그렇게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시장 자체가 신고가를 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신고가를 주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새로운 것을 경신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함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함께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따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따로 이렇게 뭐 백신 회의론자 지명 소식에 제약바이오 그래서 3일 동안 이런 이야기 한 거잖아. 근데 오늘도 또 한 가지 이야기 하려고 해요. 요거는 따로 녹화 떠가지고 생방송에 녹화 떠서 섹터 시간에다 업로드 할 건데요. 이거는 어떤 주제냐면은 코인 관련된 거예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영향을 그닥 주지 않았잖아요. 굳이 주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코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코인에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되게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과 수술적으로 그렇게 좀 접근하셔야 돼요. 시장 자체가.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고 약간 변화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상승해 줬잖아요. 상승해 줬다가 지금은 살짝쿵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 금 가격이 살짝 반등해 주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금 가격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가 지지한 자리에서 반등. 근데 금 가격 반등을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하겠죠. 아무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금과 달러는 약간 이제 그러니까 꼭 반대는 아닌데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내 신고가 주면서 정가 돌파하면서 신고가 만들어 준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였으면 유가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돈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돈의 흐름을 체크해 봅시다. 섹터 시용 말고 산업 시용. 오늘 뭔가 덤벙대는 느낌. 네, 코인 쪽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주식 쪽도 올라갔죠. 채권 쪽은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 약간 빠졌죠 아까 전에. 잠깐 채권 금리 볼까요? 네,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네요.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 많이 빠졌죠. 그다음 2년물 채권 금리도 따라서 좀 빠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올라갔을까요? 네, TMF가 반등해서 올라왔겠죠. 네, TMF 올라오긴 했죠. 1.35%. 네, TMF가 반등해줬습니다. 채권 가격이 반등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코인 올라오고 주식 올라오고 채권 가격 올라오고 금 가격 올라오고 달러 빠지고 와우. 그럼 뭔가 투자 자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거든. 다만 이제 양분이 되어 있기는 있죠. 투자를 하긴 하는데 채권 쪽하고 금 쪽으로도 투자하고 비트코인하고 주식 쪽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에도 투자하고 위험자산 쪽에도 투자하고 뭐 그러면 뭐 시장 자체가 뭐 나쁜 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이제 달러 쪽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뭐 아까 보셨다시피 주식도 좀 올라왔고 코인 쪽도 올라왔고 전반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돈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보면은 시장과 돈의 흐름 아시긴 하겠죠. 음, 네, 요 정도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로화도 살짝 반등해 주려고 하고 있고 엔화도 살짝 반등해 주는 거 있고 좀 특이하게 쿠퍼 요쪽이 좀 반등해 주네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 반등하면서 이제 전력 쪽이 약간 네, 올라오는 게 있어요. 주가가 그런 부분이 있고 유틸리티 쪽도 상승했잖아요. 요새 유틸리티 쪽 은근하게 올라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오늘도 또 올랐죠. 어제도 올랐고 0.66 올랐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약간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시장의 흐름은 알 것 같고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요거 있었죠.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가지고 러시아 블란스크 지역의 군사 시설을 공격한 요 사건. 요건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오늘이 20일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입니다. 21일 미국 시간. 미국 시간으로 이제 수리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엔비디아가 살짝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엔비디아 살짝만 볼까요? 근데 엔비디아 오늘 많이 올라온다. 엔비디아가 5.5% 이상 날라가네. 정구가 돌파하긴 하겠다 이러다가. 만약 지금 상승 확인한 캔들 나왔으니까 그것도 오른 거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등해줬고 메타도 반등, 애플도 반등. 테슬라가 어우 뭐냐. 테슬라가 지금 7%대에서 움직이네. 아니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선물 지수입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상승 확인한 캔들 나와주고 있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예. 여기 이제 비트코인 쪽 있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았으니까. 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고가로 지금 31.81%까지 올라왔고. 아. 그리고 나머지는 네. 근데 엑스모빌도 올라오진 않았죠. 오늘 유가 살짝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국에는 이제 오늘 시장은 네 엔비디아와 기술주 강세 여기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을 좀 지배하는 것은 엔비디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 하루 남기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네, 시장의 흐름은 좀 일반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할까요? 잠시만요. 한국 시장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HTS를 좀 띄우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좀 체크를 해야 돼서 그냥 볼까요? 띄우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은 그래서 봅시다. 자료는 하도 많아서
지금 화면 보이시죠? 어제 그 코스피가 0.12%로 약간 상승해줬죠. 그래도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코스피 지수인데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네, 이렇게 좀 올라왔죠. 상승하기랑 킨들 살짝끔 올라왔네. 근데 뭐 상승한 종목 세수가 약간 더 많긴 많아요. 예, 코스닥이 820개가 상승했고 763개가 하락했거든요. 예손 3개가. 그냥 선방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좀 빠졌죠. 마이너스 0.50. 수급으로 보게 되면은 근데 수급은 좋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때리네요. 그치. 수급은 안 좋다. 기관계만 사네요. 기관계. 아무래도 기관계가 매수하는 것은 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관련된 소식 때문에 기관계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죠. 만약에 기관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지금 한국 증시는 매우 위태롭긴 하겠죠. 결국은 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좀 버텨준 부분. 잠시만요. 화면 제대로 나오나? 네, 이렇게 봅시다. 지금 코스피 요거 이거 넘어가고 이렇게 봅시다. 코스피 근데 외국인 물량 계속 던진다. 안 들어오는데. 코스피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계속 던져요. 매도 5거래일 연속 계속 던진다. 반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는 연기금이 잡고 있다는 얘기죠. 개인은 살짝 들어오긴 하는데 연기금이 그냥 인위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여기 전저가 깨지 않기 위해서 깨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C파도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한국은 공매도도 금지가 된 상태죠. 공매도도 금지된 상태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반등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하튼간에 코스피는 좀 매우 위험합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약간 반등해 주니까 인버스가 살짝쿵 조정받고 있고요. 근데 살짝 조정받는 거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코스닥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긴 하네요. 근데 코스닥도 약간 그렇다. 코스닥도 기관계가 들어오긴 한다. 연기금이 계속 잡아주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한국 증시는 기관계가 전저가 깨지 않게 하려고 뭔가 이례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깨지게 되면 그냥 쏟아져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심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 한국 증시는 좀 위험하다는 부분은 계속 누차 경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한국 증시는 이제 개별주 종목으로 뭐 볼 수밖에 없긴 하죠. 그나마 뭐 최근에 약간 주목을 받았던 게 예, 삼성전자가 약간 주목받았지. 근데 삼성전자가 무슨 여하튼간에 뭐 떠들어댈 이야기는 아니고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네. 그냥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반등을 해줬으니까 다행인 거고. 그냥 다행이다 이 정도밖에 언급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에 대해서. 더 뭔가 특별한 거 있나요? 한국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 네. 뭐 이거 좀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 이야기할 때 어제 한국 증시에서 올라온 거 이야기해 보죠. 한국은 현재로서는 테마성 외에는 없어요. 테마성.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테마성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테마성은
뭐 코인 쪽은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코인은 계속 시장에서 주목받는 거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코인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이따 코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섹터 시황 관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어제인가요? 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거. 그래서 요새 자율주행하고 로봇 쪽 있잖아요. 이쪽이 그나마 시장에서 주목을 받긴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 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뭐 반등 관점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당분간 주목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쪽에 제가 방송하고 나서 이거 하이브도 좀 많이 올라갔죠. 국내 주식 최근에 6일 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6일 전 이후로 하이브 어떻게 됐는지 봐보세요. 그래서 엔터 쪽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엔터가 또 올라온 이슈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엔터가 좀 올라온 부분이 그 외국의 CNBC 뉴스인가? 거기에서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엔터 산업이 올해는 좀 힘들지만 내년에는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전망이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엔터 쪽에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한국은 그냥 테마성으로 봐야죠. 근데 한국은 뭐 특별하게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 외에는 어, 왜냐면 한국 자체가 지금 뭐 공매도도 금지된 상태에서 지수가 저 모양 저꼬리라서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냥 개별 종목의 관점? 그거밖에 없어요. 해도 너무 심한 거. 야, 그 달러 원화 환율은 이미 1,400원을 돌파한 상태네요. 돌파한 상태에서 지금 살짝 조정받아가지고 1,393원. 아, 큰일 났다. 야. 게임 끝났다. 여기잖아. 이미 저항대 걸린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조정받았다가 다시 그 달러가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달러 다시 올라가게 되면 뭐 난리 나겠다. 아이고 좀 많이 위태롭긴 하네요. 한국 증시.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증시까지 함께 다 살펴봤죠. 뭐 미국 증시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좀 부가적인 거 더 이야기할까요?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시아 증시 아시아 증시는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주제 뭐 이런 건 하나 있죠. 중국 부총리의 발언과 홍콩 금융 중심지로의 성장.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 지도자 서밋에서 중국 부총리의 허리펑은 홍콩의 금융 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홍콩을 국제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모색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국 정부의 홍콩 경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홍콩과 중국 본토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 살짝 반등해서 올라왔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요것만 좀 어제는 그래도 아시아 증시가 좀 대부분 상승을 해줬어요. 호주가 0.89로 올라왔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0.51로 올라왔고요. 한국의 코스피도 0.12로 올라왔고요. 살짝. 홍콩 항생 지수는 장시 종료 1시간 전 0.40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중국 본토 지수도 0.67로 올라왔고요. 네,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자료 올려드린 것 중에서 월마트는 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더 상승했죠. 네, 월마트의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매출 증가세, 전자상거래 성장,
네, 이런 이야기 있고 월마트의 3분기 실적 및 전망 상향. 월마트는 2024년 3분기 실적에서 주당 순이익 EPS 58센트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매출도 예상치인 1677억 2천만 달러에서 1695억 9천만 달러로 네, 웃돌았고 예상치를. 연간 매출 성장 전망은 이전에 3.75에서 4.75에서 4.8에서 5.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는 전자상거래 매출 증가와 비식료품 판매의 개선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자상거래 매출하고 비식료품 판매. 뭐 비식료품 판매라고 한다면은 무엇일까요? 그냥 전자제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긴 하겠죠.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TV, 뭐 애플, 에어팟 뭐 이런 거 전자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월마트 호실적 소식에 올라왔다는 소식.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요거는 제가 영상 따로 올려드렸어요.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드디어 예, 여러분들과 함께 요거는 좀 녹화 뜨면서 좀 방송을 진행을 해볼까요? 예, 이 영상은 따로 녹화 떠서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지금 뭐 증권 시황은 다 이야기됐죠. 뭐 이 정도면 분위기는 아시겠죠. 뭐 딱히 분위기는 없어요. 예, 딱히 뭐 굳이 포인트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키포인트긴 하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증권 시황이 좀 좋아질 수도 아니 저기 엔비디아가 오늘 강세였다는 거 키포인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와봐야 아는 거고. 근데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예상 그 평가는 이미 네, 해외 주식에 올려드렸었어요. 엔비디아 6기. 요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아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뭐 미국 증권 시황은 이 정도면 오늘은 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권 시황도 늘상 똑같죠. 한국 증권 시황. 공매도가 금지된 나라가 주가가 지금 저 모양 저 꼴이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따라라라. 네, 그러면 바로 녹화 뜨면서 또 이거 진행할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섹터 시황, 요거 진행합시다. 네, 이번 시간에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다들 아시긴 하죠. 아시긴 하는데 뭔가 이제 정책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슈가 주제의 꼭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의 꼭지인데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된 인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거기에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가지고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된 인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코인베이스 CEO와 트럼프와의 만남.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트럼프 당선인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와 금융 규제, 잠시만. 쏘리. 이거 다시 해야 됐다. 녹화 안 떴다. 네, 이번 시간에 섹터 시황에서 암호화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꼭지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된 인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CEO와 트럼프와의 만남.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트럼프 당선인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와 금융규제 관련 주요 인사 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근데 암스트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베이스의 CEO입니다. 암스트롱은 이전에 트럼프 캠페인에 기부하지 않았지만 코인베이스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만남은 트럼프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계획과 연계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초기 내각 구성. 트럼프는 이미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들을 내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하는 하워드 누트닉을 재무장관 후보로 검토 중이며 이는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는 취임 첫날 SEC 의장인 게리 갠슬러를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갠슬러는 집행 중심의 규제, 접근 방식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코인베이스와 암호화폐 업계는 명확하고 공정한 디지털 자산 가이드라인을 요구해왔으며 암스트롱의 만남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정책이 있어 혁신적이고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꼭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금융 시스템 내 암호화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SEC 의장 등 주요 금융 규제 기관의 소장을 임명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SEC 의장 후보. 트럼프 당선인의 SEC 의장 후보로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후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갤러거. 이분은 이제 SEC 전 위원으로 현재 핀테크 기업 로빈후드에서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스터퍼스. 네, 이분도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지지하며 SEC의 엄격한 규제 접근법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직 SEC 공화당 위원으로 크립토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 우에다. 현직 SEC 공화당 위원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SEC의 의장 후보가 대부분 저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암호화폐 정책 방향,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구성,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자문회를 설립하여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디지털 자산 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 정부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류한 비트코인과 토큰을 매각하지 않고 국가 암호화폐 준비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트럼프는 첫 임기에서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번에는 예전에는 이제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에서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번에는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자세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산업의 성장과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트럼프의 변화된 태도는 그의 캠페인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첫 번째 임기에서는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자세로 전환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우크라 러시아 간 긴장 고조,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거.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합니다. 초기에는. 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미사일을 활용해 러시아를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초기 주식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암호화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압류 불가라는 자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마찬가지로 많은 투자자들에 의해 압류 불가 자산으로 간주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적인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정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은 이번 달에만 33% 상승했습니다. 이는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성과 위험자산으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춘 비트코인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 불가라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잖아요.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라 탈중앙화가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가 없긴 하겠죠. 보통은 이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뭔가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통제 범위에 있는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할 수가 없는 자산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일부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초 지역은행 시스템 위기 시기에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 대비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비트코인이 압류 불가 자산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주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화와 비트코인의 통제 불가능성.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는 특정 기관, 정부, 은행 등 중앙화된 권위가 비트코인의 발행, 소유권, 거래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은행 계좌나 자산은 정부나 기관의 명령에 의해 동결되거나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개인의 디지털 지갑에 저장되며 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만 알고 있는 비밀키가 필요합니다. 이 비밀키가 없다면 누구도 해당 비트코인을 옮기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어렵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며 개인 지갑에 저장된 비트코인에 접근하려면 암호화된 비밀키가 필요합니다. 이 비밀키는 물리적 자산처럼 몰수하거나 강제로 가져갈 수 없다는 점에서 압류 불가 특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 개인의 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물리적인 자산에 접근해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어느 곳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키를 모르면 압류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국경을 초월한 이동성과 안전성. 비트코인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디지털 자산이므로 국경을 초월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법적 또는 정치적 위협으로 인해 국가를 떠나야 할 경우 비트코인은 금이나 다른 물리적 자산처럼 몰수될 위험이 없이 디지털 지갑을 통해 간편하게 보유 및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 금을 국경 너머로 이동하려면 금속 탐지기나 세관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암호화된 비밀키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강제 몰수에 대한 저항성 사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압류 불가 특성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거나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는 국민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통화를 강제로 재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키프로스 금융위기 당시에 은행 계좌가 동결된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안전한 자산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디지털 지갑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단점과 보안적 설명. 비트코인이 압류 불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밀키를 분실하거나 해킹 당할 위험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비밀키를 잃어버리면 해당 자산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져 자산을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은 비밀키를 안전한 장소에 백업하거나 하드웨어 지갑 같은 보안 도구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물리적 자산과 달리 암호화 기술과 탈중앙화 구조를 통해 강제 압류나 몰수에서 자유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네,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전쟁 관련된 이슈와 비트코인의 관계. 전쟁이 발생하는 초기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에서 비트코인이 압류 불가 자산으로서의 특성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자산 도피 심리, 전쟁 초기에는 정부의 자산 통제 강화, 화폐 가치 하락,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등의 우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한 곳에 옮기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발발하면 은행 계좌가 동결되거나 외환 통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자산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자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와 글로벌 접근성.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의 제재나 통화 위기와 무관하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산을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제약이 많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비밀키를 통해 손쉽게 국경을 초월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국제적으로 자산을 이동시키거나 기부금을 모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의 유사성 및 차별성. 비트코인은 금과 유사하게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이제 안전자산은 아니죠. 위험자산이긴 한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뭔가 어떤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안전자산으로 성격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러시아 우크라 요 전쟁 에스컬레이트 되는 요런 긴장 관계 속에서는 전쟁 초기의 어떤 긴장 초기에서는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 더 상승할 수가 있죠. 초기에만. 왜냐면 이제 자산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해지시키기 위해서. 초기에는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간혹 가다가 비트코인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안전자산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항상 안전자산은 아니고요. 그럴 때만 그런 상황이 올 때면 안전자산으로 인지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금은 물리적 자산으로서 전쟁 중에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이동성과 접근성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즉시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과 보안이 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은 인터넷 연결만으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의 그 비트코인 상승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전쟁이나 지정학적 불안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상승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자산으로의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도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이렇게 말이고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에서 자산 통제가 강화되었고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암호화폐 기부를 받으면서 암호화폐의 유용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로부터 암호화폐 기부를 받으면서 암호화폐 유용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또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거죠. 2023년 지역은행 시스템 위기 때도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여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전쟁 초기의 비트코인 상승 이후 변동 가능성. 전쟁 초기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거나 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는 위험 자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초기에는 자산 보호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경제적 요인과 투자 심리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의 성향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이 두 가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본 부분은 왜 살펴봤냐면 당연히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그나마 뭔가 어, 예, 반갑습니다, 누치네. 그나마 시장에서는 뭔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적에 제가 오늘 어제부터 이렇게 섹터 시황을 따로 뗐잖아요. 따로 뗐는데 뭔가 그래도 연속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치는 암호화폐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은 게 아니라 거의 지금 당연시 되는 거죠. 거기다 뭐 초기 내각 구성도 다 암호화폐 관련된 암호화폐 친화적인 내각으로 다 구성되는 상황인 거고요. 뭐 심지어 재무장관까지도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다 또 암호화폐가 탈중화가 하고 그다음에 압류 불가 자산으로 또 이런 것도 있고 거기다 또 러시아 우크라 전쟁 관련된 에스컬레이션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초기에는 네, 또 비트코인이 약간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최소 못해도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까지 간다. 물론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은 뭐 20만 달러까지도 예측하긴 하는데 우선은 현재까지는 뭐 그 일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9만 3천 달러, 거의 9만 4천 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거 8만 달러였잖아요. 예, 8만 달러였다가 지금 벌써 9만 달러. 뭐, 지금도 추세가 상승이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돈가치 TV는 주식 방송이잖아요. 주식 방송인데 왜 요새 암호화폐를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하느냐. 근데 주식 방송이라 하더라도 주식 방송에 뭐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주식 투자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그 기업들이 비트코인 쪽에 관련된 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시죠? 뭐 STO 사업도 그렇고 그거 말고도 또 뭐 CBDC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앞으로도 그 지금 미국의 어떤 암호화폐 정책에 맞는 사업 방향을 가져간다면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좀 분석할 종목이 있는데 그게 블록이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도 아마 암호화폐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주목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암호화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의 암호화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왜냐면 세상은 바뀌었잖아요. 세상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를 좀 바라보는 시야가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의 관점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 암호화폐의 특장점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약간 깊게. 네,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따로 녹화 떴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섹터 시간에 대한 업로드 할게요. 네, 요거는 요 정도까지 진행할까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네, 딱 요 정도 녹화 떴고. 그러면은 이제 증권시험 방송은 네,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제가 증권시장 이야기를 했어요. 한 30분 동안 증권시장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나머지 약 30분 정도는 네, 섹터 시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오히려 그 아침에 증권 시황 방송을 약 30분 정도 하고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시간이 되면은 섹터 시황 방송을 30분 정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네, 첫 시간이니까 그냥 이제 증권 시황 방송하면서 섹터 시황 관련된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살펴봤습니다.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죠. 뭐가 있냐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가치 TV는 가치 투자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테마성 매매를 되게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테마성 매매를 안 좋아하는데 왜 암호화폐라든지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요거는 테마성으로 어떤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책에 의해서 산업 전반이 변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그 산업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섹터 시황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이라 하더라도 다른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지 내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내가 나는 전기차가 들고 있어. 그러면 전기차만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산업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냐면은 그게 있어요. 그 산업 섹터에는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돌고 돌아요. 순환매가 되잖아요. 순환매. 그러니까 여기가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여기가 전기차, 여기가 암호화폐, 여기가 뭐 이제 반도체, 기타 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 그쪽 섹터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쪽 섹터가 좀 부각받긴 하는데 다 돌고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섹터 시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그려드렸었죠. 예전 섹터 시황 이거겠지. 이거겠지. 경기 순환 사이클. 예. 경기 순환 사이클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섹터가 좀 주목받고 있고 어느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려고 따로 약간 전문적으로 섹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증권 시황은 그냥 요거는 증권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동향을 분석하는 걸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간 정도 했네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들은 네, 가시기 전에 돈가치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네, 평일 8시 45분에 가치 투자 방송합니다. 여기는 열혈가치 멤버십 종목 방송으로서 종목 리딩과 실전 가치 투자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치 평가 영상에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오고 분석해서 올려졌습니다. 이건 가치 평가는 재무제표를 기반을 해가지고 종목을 분석하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멘텀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죠. 국내 주식은 국내 종목에 대한 모멘텀 관점, 그리고 해외 주식은 해외 종목에 대한 모멘텀 관점입니다. 섹터 시황은 이제 지금 암호화폐 녹화 떴으니까는 이거 올려드릴게요 따로. 그 다음에 투자 교육은 뭐 교육 영상이 있으니까
투자 교육도 그 스펙트럼이 좀 다양해요. 기술적 관점, 펀더멘탈 관점, 경제 관점의 교육 자료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시황은 네, 시간이 좀 바뀌었죠. 7시에서 6시로. 내일부터는 약 30분 정도 방송하고 오전에 저녁에는 섹터 방송 시간이 되면 이렇게 좀 진행하면은 딱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략적이나마. 네, 이렇게 방송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밤샘 했네. 밤샘 하면서 이거 올려드렸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네, 여하튼간에 안녕.